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비욘디 측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비욘디 가족 여러분한테 제가 일하고 있는 세길병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길병원은 2015년 영등포에 개원을 하여 만 7년, 횟수로는 8년째 여러분들한테 관절 척추 치료의 세기를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셔서 저희 병원이 어떤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희 병원은 보시는 것 같이 지하 1층,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1층에는 CT실, 초음파실 검사하는 곳이 있고, 지하에는 MRI 같은 검사가 가능하고요. 2층 진료실, 3층에서는 재활하는 곳, 4층엔 수술실, 위에는 입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저 말고도 여러 선생님이 계신데요. 저가 있고, 여기 이재호 원장님은 비욘디 가족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척추 진료를 주로 하고 계시고, 비욘디에서 좋은 강의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고민석 선생님도 비욘디에 몇 번 출연하셔서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셨고,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 환자 맞춤 인공관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병원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를 원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적으로 가장 환자분의 몸에 피해를 적게 주는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무릎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공관절을 하고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줄기세포라든지 휜다리 교정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허리 치료 같은 경우도 유압술을 지양하고 내시경을 통한 감압술로 환자분들한테 자기 관절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깨도 가능한 전신 마취보단 부위 마취, 무수면으로 환자분들의 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편한 수술보다 환자 친화적인 수술 치료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와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환자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쪽 오시죠. 그러니까 저기 손현주님이랑은 인연이 돼서 저희 병원 홍보대사를 좀 해주셨고, 손현주님이랑 인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은 양상국님이시고요. 제가 이분을 수술하기 직전인가 수술한 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웃고 계시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하는 장면이고, 여기 있는 장면은 제가 에반젤리라고 손현주님께서 지체장애 아동들을, 발달장애 아동들을 도우시는 모임에, 연말 모임에 가서요. 제가 쓴 책이고, 그 모임에서 그냥 제가 쓴 책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위에도 있는 사진이긴 한데, 저희가 환자 맞춤 인공관절을 제가 특허를 출원을 해서 셀로메드라는 상장사랑 같이 특허를 출원해서 그 기념으로 대표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이 사진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올라오시면은 여기 몸짱분들이 많이 계시죠? 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인지 한 3, 4년 좀 전이었을 겁니다. 동아TV에서 뼈는 다 귀하다, 뼈다귀라는 제목으로 환자분들 직업 현장을,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을지 상담을 하고 제가 같이 운동을 했던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끝나고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방 2층 외래 공간이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면 여기 캐리커처 그림이 있죠? 이게 저랑 좀 닮지 않았나요? 이게 저를 그린 겁니다. 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캐리커처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재활관리센터 3층 재활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요 사진이 아까 손현주님이 돕고 계시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그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을 저희 병원 청년회에서 모셔서 작은 콘서트를 열고 그 기념으로 제가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려가시죠. 이 사진은 그 친구들이랑 공연이 끝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에반젤리 친구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모교에서 사체를 이용한 수술을 그 수술을 가르치는 그 인스트럭터로서 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3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저희 병원 재활관리센터고요. 도수치료 형태로 환자분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활을 하면서 단순히 운동교육이 아니라 몸을 컨택하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자가 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몸이 컨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환자분들한테 재활을 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는 도수치료의 형태를 빌리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병원 3층 재활관리센터고요.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도수 치료를 하는 섹션이고요. 이쪽에 테이블들이 그 방금 조금 전까지 지금 점심시간에서 방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식사하러 가셨고요. 여기 치료하는 섹션이고 제게 아니군요. 예. 여기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여기는 내 거 아닌데? 예. 여기는 그 운동 치료하는 섹션이고요. 요 안쪽은 물리 치료하는 섹션,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붙어있는, 벽에 붙어있는 그림들은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단계적인 재활을 하기 위한 표준적인 운동에 대한 제안으로 실제로 치료할 때 잊지 않고 환자분들이랑 의사소통하고 활용하라고 제가 수년 전에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2층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날씨가 조금씩 12월 중순보다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환자분들이 조금 병원 오시 좀 덜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래 진료실, 그 주사실, 원무과 그리고 처치실들이 모여 있는 2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평생케어센터라고 써 있는 게 수술 상담실이기도 하고 환자들이 수술 전후 사후 관리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2019년도에 책을 쓴 게 있고요. 제가 치료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보통 허리 치료를 할 때 에세이 형태로서 한 사람의 환자가 여러 번 불편해지는 과정을 책으로 쓴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질환의 자연 경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어떤 식으로 질환을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책을 썼던 거고요.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책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양방 내시경에 좀 더 깊은 심도 있는 내용을 담아서 책을 써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기 보면 낙상주의라고 있는 저 슈퍼맨도 저희 병원 캐릭터입니다. 슈퍼맨 비슷하게 생긴 녀석도 저희 병원 캐릭터입니다.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그 수술 중심의 병원이 맞고요. 수술을 환자분들한테 많은 치료보다 최소한의 정확한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따 고민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통해서 최적화된 인공관절, 너무 꼭 필요한 행위만 환자분들의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온 관계로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랑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3D CT를 이용해서 적절한 포지션을 찾기 위한 연구였고요. 근위경골 절골술이 대퇴술계 관절, 그러니까 휜다리 편 치료가
실편 치료를 하고 무릎 앞쪽에 통증이 생기는 걸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근위연골 치환술 후에 생기는 외측 구획의 방법, 그런 부분들 줄기세포 이식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반월사연골 후각부 뿌리보 봉합에 대한 연구도 이런 식으로 연구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자기 관절 보존하는 치료 쪽에 좀 더 연구에, 실질적으로 연구에는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깨끗한 시야로 부위 마취로 자기 관절 보존해서 유압술을 하지 않고 자기 관절 보존하는 치료로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좁아진 거 넓어지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없애는 거를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저도 그러니까 양방 내시경에 대해서 척추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서 SSCI급 논문에 내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대학병원들에서는 환자 친화적이지 못하게 전신 마취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좀 환자 친화적으로 상완 팔만 마취에서 가능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고령화 사회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의학계의 풍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앞쪽에 보이시는 곳은 신경주사 치료실, 요 안쪽에 외래 공간이 작지만 안에 신경주사 치료실,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비교적 아주 짧은 동선으로, 병원이지만 웬만한 의원보다 훨씬 더 짧은 동선에서 치료가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가 허리 치료나 다른 저희 병원 특수한 저희 병원의 특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제 후배님이시고 저희 우국 역사상 가장 미남이신 고미석 선생님께서 인공관절, 한자 맞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PSI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세길병원의 관절 파트를 맡고 있는 고민석이라고 합니다. 이대웅 원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은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PSI라는 인공관절을 이제 도입을 해서 많은 분들 무릎 환자를 이제 수술적 치료로 잘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PSI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환자의 무릎뼈를 3D CT를 찍어서 먼저 이렇게 3D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 무릎에, 다리에 맞게 축을 그어서 어떻게 절제를 할지 미리 이렇게 딱 정해져서 설계도를 하나 그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이드가 제작이 돼서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딱 맞는 가이드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뼈를 절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구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가 제작이 돼서 나오면, 이거는 모형인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릎뼈를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무릎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가이드를 여기에 딱 맞게 되죠. 이거는 이제 모형에서 약간 들뜸이 있는데, 실제로 환자분에 맞춰서 나온 거는 거의 정확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제작이 돼서 이걸 통해서 골 절제를 하게 되면, 그 기존의 인공관절에 비해서 매우 정밀하게 골 절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의 인공관절에 비해서는 이제 불필요하게 축을 그 수술방에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매우 단축이 되는 장점이 있고, 뼈에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혈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확실히 통증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저희 병원 이제 우리 이대용 원장님께서는 이 가이드에 이제 특허를 내셨어요. 여기 이제 스파이크를 달아가지고 이제 이 경골 쪽에다가 이렇게 댔을 때 이 스파이크가 뼈에 이렇게 정확하게 닿도록 만들어서 더 정밀하게
기존의 인공관절보다 더 정밀하게 골 절제를 할 수 있게끔 특허를 내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관절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술 시간 짧고 출혈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덜 호소하게 되고 이러면은 재활 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저희 병원을 선택을 해서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 추세고요. 요즘에 이제 뭐 로봇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이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로봇 인공관절도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희 PSI랑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미리 설계도를 구현을 해서 정밀하게 인공관절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센서를 달아야 됩니다. 로봇이 깎는 거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려면 위치 센서를 달아야 돼서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절제가 조금 들어갈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PSI나 로봇 인공관절이나 다 뭐 정밀하게 골절제를 하고 불필요한 이제 구멍이나 이런 걸 뚫는 거를 최소화하는 장점은 있고요. 하지만 PSI가 조금 더 의사가 직관적으로 가이드를 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시간은 더 빠르고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PS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무릎 아프신 분들 있으면 저희 병원 많이 오셔가지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효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옆방에서 제가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고요. 저희 병원에 이게 7개 정도 그림이 여러 군데에 붙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새 길이란 뜻에서 제가 이거 길 형태로 그림을 그렸고요.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제가 뭐 화가에서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치료받을 용기라는 책을 써서 그 책에 쓰기 위한 겉표지 그림용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보셨던 치료받을 용기 저 책의 겉표지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을 찍어서 만든 그림입니다. 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료실 안에 들어오시면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 아까 제가 재활관리센터에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게 무릎, 허리, 어깨로 나누어서 운동의 단계별로 이렇게 재활을 어떻게 하면 표준적으로 재활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참고 자료로 쓰고 있는 거고 이거 자체를 이거대로 기계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재활에서는 뭐 요새는 호흡 재활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벗어났을 때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재활 운동의 강도에 따른 위상별로 정리를 해놓은 영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꽤 힘들었었습니다. 수개월 넘게 걸렸었고요. 제가 앉아서 저희 병원 오셨으니까 저희 병원에 오셔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영상 강의를 꽤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일단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에 제가 비욘디 가족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작년에 제가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단일 의사로서 제가 작년 여기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에 수술을 877개를 했는데요. 제가 무릎이나 뭐 다른 부위의 환자들은 제가 거의 척추 환자들만 보고 있고 관절 파트 환자들은 옛날에 보셨던 분들만 아주 소수의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877개 중에서 800개 이상이 허리 감압술을 한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일 의사가 어떤 수술을 800개 이상 한다는 거는 저희 정도 병원에서 규모에서는 아주 많은 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수술 개수로는 거의 최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내시경 치료에서도 최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병원이 뭐 10층짜리 건물이지만 대학병원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병원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제 대학병원에 계신 그 어떤 선생님들도 이 정도 케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것들은 저희가 하는 치료 방식, 자기 관절을 보존하고 하반신 마취, 가능하면 무수면 보다 안전하고 출혈이 없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치료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런 뭐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비욘디 가족력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치료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그 영상을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면 이게 영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재구성해 드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움직이면서 수술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분이 74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협착이 척추관이 여기 좁아져 있습니다. 여기 지난주에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네 군데가 좁아져 있는데, 돌려봐도 여기도 좁아져 있고, 여기도 좁아져 있고, 여기도 계속 좁아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여기도 돌려봐도 계속 좁아져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에 심한 정도의 협착이 있으셨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지난주에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내시경으로 네 군데를 열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꺼멓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하얘졌습니다. 여기도 꺼멓게 되어 있던 부분이 하얘졌고요. 꺼멓게 되어 있던 부분이 하얘졌고, 여기도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하얘졌습니다. 이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란 게 뭐냐면 신경이 결국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 보였던 부분입니다. 근데 신경이 더 이상 뭉쳐져 있지 않고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방향 내시경 치료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네 군데를 감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골 절제량이 매우 적다는 거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수술 전 CT고 이게 수술 후 CT입니다. 뒷면 모습인데 거의 똑같죠? 같은 그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수술 후 CT인데 뼈를 건드린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뼈를 어떻게 건드리는 거냐면요, 여기 돌려봤을 때 여기 요만큼 올라간 거, 여기 요만큼 올라간 거, 여기 요만큼 올라간 거, 여기 요만큼 올라간 거, 뼈를 아주 극도로 작은 약을 건드리면서 감압술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수술 전 CT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여기보다 여기가 약간 더 올라가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 환자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보다 여기가 약간 더 올라가 있는 느낌, 여기보다 여기가 약간 더 올라가 있는 느낌, 여기보다 여기가 약간 더 올라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뼈를 아주 적은 양을 건드리면서 감압을 한다, 할 수 있다가 양방향 내시경의 핵심이고요. 이렇게 뼈를 작은 양을 건드리고 수술하기 때문에 허리가 약해지지 않는다. 전방 전이가 있어도 심한 정반 전이만 아니라면 충분히 감압으로 치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좁아져 있던 부분이 이렇게 넓어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좁아져 있던 부분이 이렇게 넓어졌고요. 좁아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넓어졌고요. 좁아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넓어졌고요. 이 영상은 제가 앞뒤로 다 돌려가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잘된 컷만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감압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절제를 적게 하고 감압을 할 수 있는 게 양방향 내시경에 숙련된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원칙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을 양손을 완벽하게 쓰게 되면은 골절제를 최소화해서 안에 들어가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손을 잘 못 쓰거나 단방향 내시경으로 하면 이런 감압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골절제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열어서 하는 치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열어서 하는 치료를 이렇게 완벽하게 감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영역의 골절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골절제가 필요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합이 많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열어서 하는 감압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숙련된 의사의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뭐 파워포인트로는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못해서 병원에 오셔서 비로소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 영상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치료에 있어서 제가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어떨 때는 한 반 정도가 지방분들을 많이 치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층에서 말씀드렸듯이 SNS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관리를 많이 해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환자분이 어떤 운동을 하셨을 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답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이런 시스템을, 카카오톡에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왜 구현했냐면요. 환자분들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데, 그거에 대답해야 되는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고, 간호사이기도 하고, 약사이기도 하고, 원무과이기도 하고, 행정직 직원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다양한 질문들을 병원에 하시지만, 그걸 어디에 질문을 하셔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창구를 단일화해서 환자분들의 여러 궁금증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처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카카오 플러스를 이용한 이런 환자분들과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시스템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서 제작한 동영상 같은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공해서 운동에 대해서 동영상과 그림과 설명으로 환자분들이 오히려 전화로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직접 보고 대면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충실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재활관리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성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직접 환자분들을 저희가 촬영한 영상 같은 것들을 환자분들 직접 보내드리면서 환자분이 직접 병원에 못 오시더라도, 교육을 받고 까먹으시더라도, 잊으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운동과 재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원하실 때 입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연습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약 처방전이나 환자분들이 지방에 계신 못 오시면 상처 같은 걸 사진을 찍어서 이 채널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상처 관리는 어떤지 그런 의견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평생케어센터라고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주고 계시고,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좀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이걸 답을 하시도록 그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물론 아직 좀 미숙한 점이 있지만 이게 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좀 더 고도화해서 환자분들은 좀 더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환자분들을 관리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비욘디에서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병원 유튜브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 여기 보시면 수술 영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제가 비욘디에서는 환자분들 보여드린 적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료 보신 분들 중에서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하다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로만 설명해서 와닿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도 좀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의사들끼리 교류하는 내용인 건데, 보통 일반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길지 않게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영화는 별로 그림만 보시면 되니까요. 그림이 저 중요합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스크가 있으세요. 하얗게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MRI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아까 뼈를 아주 조금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뼈를 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인대, 황색인대, 환자분들이 요새 황색인대를 거의 다 알고 오시더라고요. 황색인대를 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대를 계속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대를 계속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를 이제 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석회화되어 있는 거에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분이셔서 대부분의 아주 많은 선생님이 이 정도의 석회화가 되어 있는 큰 디스크들은 열어서 유압을 아마 권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걸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했고요. 치료 장면을 보면 최종적인 결과도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 수술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디스크를 계속 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하시면 직접 눈으로 보셔야 이해가 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고,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를 얼만큼 절제하고 수술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뼈를 여기랑 비교해서 여기 요만큼 올라가게,
뼈를 아주 조금 절제하고 수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이 숙련되신 분들은 이거는 숫자마다 차이가 되게 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허리를 허리 치료의 수술의 부담을 줄이는 거고요. 아까 있던 하얗던 그 큰 디스크의 대부분은 뼈의 대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없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이 튀어나와 있던 게 이렇게 펑 하고 없어졌죠. 여기도 확 넓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술 영상 같은 것도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환자분들이 허리 아프신 분들은 척추 질환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저는 결국 한두 가지를 금지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생활 습관이 점진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한두 가지 금지가 근본적인 일시적인 대처법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질환 자체를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척추도 허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찍은 영상들이 많이 있고, 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릎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무릎 통증을 이해하면 좋을지, 어깨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어깨 질환을 이해하면 좋을지, 그리고 재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요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레저, 배드민턴, 자전거, 요가, 수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지, 제가 이런 걸 찍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스포츠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비욘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뼈다귀 이런 기획으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뼈다귀 이런 기획으로도 활동했던 것들을 모아놔서 시간 나시면은 저희 병원 유튜브 구독해서 찬찬히 궁금한 것들을 한두 번씩 찾아보시면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딱딱하지 않은 정보들이 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질문해 주시죠. 그 라일락 세븐님 질문인데. 예. 척추 신경 차단, 신경 성형술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고 질문. 신경성형, 제가 그러면은 여기 신경성형술을 제가 자주 하지는 않지만 신경성형술을 한 예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경성형술이라고 부르잖아요. 신경성형술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성형술은 실질적으로 이름에서 우리가 성형을 하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서저리, 그러니까 성형외과라고 부르죠. 그럼 구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눈에 보이는 육안적인 구조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긴 말이기도 한데, 풍선 확장술에서는 확장이 안 되고요. 아예 붕어빵엔 붕어가 없잖아요. 풍선 확장술에서는 확장이 안 되고요. 추광공 확장술에서도 확장이 안 됩니다. 신경 성형술에서도 성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의 성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의 확장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신경성형술을 제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꼬리뼈에 관을 넣어서 신경이 나가고 있는 쪽에 가는 카테터를 넣습니다. 신경이 나가는 거, 이게 5번 척추 1번, 4번, 5번 신경이 이 길을 타고 따라서 나가거든요. 이것도 따라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신경이 나가는 길을 따라서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입니다. 왼쪽에도 이렇게 계속 약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신경이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는 곳에 갖다 대고 약을 주기 때문에 약물 전달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압력을 주기 때문에 현미경적인 유착이나 그런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분들한테 이 치료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1년 이상 통증 경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도의 협착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치료를 하시는 거는 이게 구조적인 치료가 아니란 걸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안 아프다고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신경이 눌려 있는 게 통증의 원인인 경우에는 안 아프다고 나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통증이 꽤 오랫동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떤 식으로 권장을 드리냐면요, 협착증 기준으로는 고도의 협착증에서는 시술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릴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해롭지는 않거든요, 시술이. 근데 고도의 협착증에서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게 아니면 시술은 안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경도나 중등도의 협착에서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으실 때 신경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으실까. 근데 신경성형술은 언제나 퍼스트라인 치료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오는 치료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사 치료랑 거의 동일한 약제와 동일한 양리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전달 효율이 높을 뿐이고요. 뭐 전달 효율이 결코 뭐 중요치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약물 전달 효율이 높은 치료일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 원리가 주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신경성형술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장은선님 질문인데 내과는 아프기 전에 예방 검사가 있는데 혹시 정형외과도 예방 진료가 있냐고 여쭤봤어요. 보통은 예방으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왔는데 MRI를 찍어봤는데 협착이 경도나 중등도다. 그럼 이분은 예방하는 차원이 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은 많이 눌리지 않았는데 신경성 저린 통증이 나타나시면은 증상은 약물이나 주사로 조절을 하시면서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고 코어를 강화해서 협착이 진행하는 걸 느리게 만드시는 것. 이게 관리입니다. 예방이라기보다는 관리란 표현이 조금 더 맞고요. 왜냐하면은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 모두 다 코 운동하시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기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예방이긴 한데 하나도 안 아프신 분이 그걸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시냐면은 허리 통증이 몇 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방사통이 어느 정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내 척추의 디스크 상태나 협착의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인지 판단을 해서 내가 이걸 체계적인 생활 습관으로 늦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뭐 20, 30대 오셨는데 디스크 자체가 제가 그러면은 제가 오늘 MRI 이 디스크 자체의 상태가 아주 나쁘신 분이 있고 아주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통증은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진행해 계신 분들도 있고 진행이 거의 안 되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편차가 되게 심하시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젊은 분 MRI 찍으시, 허리 MRI 찍으시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보통 저희 허리 MRI 찍으시면 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평균 60대면 저희 병 오신 분이 젊으신 분이셔가지고 젊으신 분이 잘 없네요. 근데 보통 저는 심하시면 40대도 협착이 꽤 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43세 분이신데요. 이분이 꽤 오랫동안 방사통이랑 저린 증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본 건데 이분 MRI 같은 경우면은 이게 허리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다 괜찮으세요. 거의 이 디스크 한 5개 정도의 음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결국 하얀 게 수분이거든요. 보통 애기들 피부가 말랑말랑한 건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탱글탱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많으면 디스크는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디스크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방사통이 있으시더라도 디스크 상태는 아주 좋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협착증이나 뭐 디스크 자체를 본격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스크 주변에 염증 생기는 것 때문에 생긴 신경성 통증이신 거고, 통증은 통증 치료대로 하시고 재활이나 생활습관 관리의 필요성은 별로 크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통증은 별로 크지 않으신데 디스크가 이 상태에서 다 꺼멓게 되어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높이도 좀 낮아져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을 충분히 하셔서 물리적으로 힘을 줄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허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를, 통증은 중요한 참고 자료지 치료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실 수 없으세요. 환자분들이 통증이 조금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척추 의사들이 하는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게 중요한 통증인지 중요하지 않은 통증인지를 가려드리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예. 이건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장은선님 이제 질문인데 예.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 허리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예, 예. 지금 협착으로 그냥 집 근처에서 물리치료만 받고 계신다고 예, 하거든요. 예, 예.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걷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환자분들이 활동량을 줄이면 덜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덜 아프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면은 난 요새 덜 아파졌다. 더 아픈 건 덜 하다고 하는데 허리는 더 굽어져 계신 분이 계시고요. 난 아픈 건 덜 하다고 하는데 보행량은 더 줄어드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활동량이 줄어든다. 원래 하루에 뭐 5km 걷던 분이 3km를 걸으면은 뭔가 적극적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게 확실시 되거든요. 그럼 결국 그러다 못 걷게 되세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못 걷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못 걷게 되려는 와중에서 너무 억지로 걸으시려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르신들의 낙상이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못 걸을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걸으려고 하시다가 낙상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가 그냥 물리치료 받고 계시는데 활동량이 추세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시면은 뭐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보통 병원 오시기 무서워하시고 다 번거로워 하시니까 설득하실 필요가 없으신데요. 이게 어머니가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명확하게 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유압술 기준으로 설명을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유압술 기준으로 설명 들으시면 어르신들이 너무 무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제가 언제든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신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뼈고 그 다음에 인대고 그 다음에 근육이거든요. 신경이 최우선이에요. 신경은 망가지면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망가지기 전에 신경을 안 망가지게 하는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는 선생님을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게 내시경이 능숙하시면 되게 유리하고요. 근데 감압술이 능숙하셔도 그게 가능하긴 한데 어머니가 아주 고령이시면은 변형이 심한 허리를 개방성 감압술로 감압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유압이 훨씬 쉽거든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시경을 그러니까 양방향 내시경이 훨씬 유리하면 단방향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적응증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증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치료의 자유도가 작기 때문에 적응증이 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이 아주 능숙한 선생님한테 한번 진료를 받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또 하나 있는데 예. 라일락세븐님 질문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고 운동을 목표로 좀 세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혹시 척추랑 무릎 관절에 좀 이 운동을 꼭 하면 좋겠다 그런 운동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좋은 운동을 찾지 말고 재미있는 운동을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좋은 운동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재미있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유튜버님들과 제가 이틀 전에는 그 댄서분이랑 셔플 댄스도 보여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은 재미있는 운동을 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실내 자전거도 되게 좋은 운동이고요. 스마트 실내 자전거 같은 걸로 운동하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셔플 댄스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셔플 댄스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수영, 물에 뜨기만 하는 수영도 매우 좋은 운동이고요. 걷기는 말할 나위 없고요. 요가에서 하는 호흡 운동, 호흡 명상도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고요. 좋은 운동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좋은 운동이 안 되는 건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꾹 참고 뭘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참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재미있는 운동 여러 가지를 해보셔서 제가 비욘디에서 여러 가지 찍은 거, 비욘디 재생문호에 보면 제가 척추 이야기라고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좋고 저희 병 유튜브 보셔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제가 안전하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연세가 좀 있으면 내가 옛날에 해봤던 운동 중에서 비교적 재밌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게 즐겨보셨으면 그게 가장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나이가 들면서 키가 작아지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통 키가 괜히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닳아서 키가 작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비중은 매우 작고요. 대부분 압박 골절 아니면은 허리 자세가 나빠지는 겁니다. 둘 다 작아지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현대의학에서 골다공증은 거의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하고 골다공증에 적극적인 치료 해주면은 거의 압박골절을 거의 아주 많은 수준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골절이 생긴 초기에 관리를 해주면 뼈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제공하는 것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압박골절로 키가 줄어들 수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허리를 굽힌 자세는 코 운동을 해주면 펴집니다. 그거 허리 자꾸 굽어진 상태로 다니시게 되면 협착이 진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허리 굽히고 다니면 아픈데 허리 계속 굽히고 다니면 허리 더 빨리 망가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키가 자꾸 작아지시면은 허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환자분 추가적으로 작아지신다면 허리에 대한 정밀 진단 받아보시고 골다공증 검사하시고 허리에 대한 정밀 진단 받아보시고 내가 과연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 건지 내 척추 디스크의 변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내 자세상 굽히고 다니는 건지 이걸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골다공증 때문에 부러진 거면 골다공성 골절이 더 부서지지 않게 관리하셔야 되고 디스크가 낮아진 건 어쩔 수 없으시고요. 디스크가 낮아진 게 별로 없는데 굽히고 다니고 계시면은 그건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나 근력이 잘못되신 거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환자분이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예, 드립니다. 라일락 세븐님 질문인데 런지, 스쿼트, 플랭크도 척추 관절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런지, 스쿼트, 플랭크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 안 아픈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허리 아프신 분이 플랭크 하려면 플랭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멀쩡한 사람도 플랭크에서 6초 버티기 힘들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이 정상인 사람들이 플랭크가 도움이 된다고 플랭크를 하세요. 그러면은 허리에 어마어마한 태스크를 강한 겁니다. 보통 스쿼트도 세미 스쿼트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언제나 모든 스포츠는요,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자세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동작부터 하셔서 그 자세가 정확히 나면 그 자세를 숙달하시고요. 이를테면은 스쿼트가 세미 스쿼트라서 세미 스쿼트 자세가 정확히 나오면 풀 스쿼트를 하시는 거고요. 런지도 아주 각도를 얕게 해서 각도가 정확히 나오면은 런지 각도를 깊게 하셔야 되는데 스쿼트를 잘하면 플랭크를 잘하면 코어가 강해지는 거니까 나는 코어를 강하려고 그냥 바로 플랭크를 한다. 그러면 근육이 생길 만큼 지속을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근력이 생기려면은 3, 4주 이상 꾸준히 일주일에 3, 4회 이상 하셔야지 근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플랭크하고 배가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고 해서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3, 4주 이상 꾸준히 할 수 있어야지 체계적으로 근력이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자세 유지가 정확하게 가능한 운동 위주로 하셔야지 내가 자세 유지가 안 되는데 멀쩡한 몸짱 누군가가 하는 걸 따라 하시는 거는 제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마스터즈 되면서 헬스 하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말릴 거 아니에요. 너 하면 안 된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 똑같은 겁니다. 가능한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시고 마무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묘년인가요, 올해가? 예,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 저희 병원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홍해걸 박사님, 비욘디 측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제가 다양한 여러분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는 수술하는 의사로서 가장 날카롭게 저의 수술 스킬을 가다듬어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의미 있는 세상 여러분들의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